나는 내 동생이 절대로 후견인이 되길 바라지 않아. 딴 사람은 몰라도 내 동생만큼 후견인이 안 돼야 돼. 그렇게 되면 우리 어머니 재산 다 써버릴 것 같아. 근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우리 동생이 후견인이 될 것 같으네. 어머니도 모시고 살고. 자, 그러면 어머니 명의로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까 인사드린 유영규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강의할 내용은 지금 홍경 변호사님께서는 상속이 발생한 경우,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를 전제하고 설명을 쭉 해주셨던 거고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한마디로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참 좋을 만한 정보들 전달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년후견 제도, 그리고 유언 대용 신탁 인데요. 목차는 간략히 보시면 되고, 크게는 성년후견 제도에 관한 사례를 통한 이해, 그리고 유언 대용 신탁에 대한 개념과 사례를 통한 이해, 이렇게 크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년후견이 뭔가 저희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민법 제9조에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를 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저희는 간추려서 의사무능력자 이렇게 불러요.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를 보조해주기 위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고령자, 치매 노인, 그리고 중증 발달 장애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치매 진단 받았습니다. 그럼 모두 다 성년후견인의 대상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은 성년후견 해주세요라는 성년후견 개시심판 청구가 들어오면 원칙적으로는 의사의 감정을 받도록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치매는 걸렸지만 의사 무능력자에 해당하는지 의사의 감정을 받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 의사의 감정을 굳이 받지 않더라도 이분은 의사 능력이 없어요 라는 걸 확인할 충분한 자료가 있다면 그럼 의사의 감정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실무적으로는 대표적인 진단서에 박히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부모님께서나 아니면 친인척께서 치매로 이제 병원에 다녀오셨는데 진단서에 사건 본인은 그 증상이 고정되어 있어서 인지 결핍 상태 또는 정신적 제약 상태에서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문구를 의사가 박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박힌 진단서가 있다면 사실 법원에서는 실무적으로 의사의 감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진단서만으로도 이분은 의사 능력이 없는 분이구나, 그러면 성년후견의 대상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가서는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가령 나는 우리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고 그래서 성년후견을 개시해서 후견인이 어머니의 재산을 잘 관리하길 바래요. 근데 또 다른 형제는 그걸 싫어한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 그러면 다툼이 생겨요. 그러면 다른 형제는 우리 어머니 말도 잘하고 밥도 잘 먹고 멀쩡한 사람이에요 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법원이 어쩔 수 없이 이런 진단서가 있다 하더라도 의사의 감정을 받아오세요 라고 하거나, 할머니 법원으로 한번 나오시죠, 제가 직접 한번 보고 질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툼이 있는 경우가 사실은 문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성년후견인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뭐 하는 사람일까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치매 노인, 지금부터는 피후견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후견을 받는 사람, 피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입니다. 그 사람의 법률 행위를 대리해서 처리할 수 있는 법정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누구나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법은 특별하게 성년후견인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규정하지 않고요,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절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라는 방향으로 규정해 놓습니다. 한마디로 결격 사유만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파산 선고받은 사람, 돈이 없는데 누구를 후견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미성년인 사람, 마찬가지죠. 어린애가 어떻게 어른을 후견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죄 짓고 징역 간 사람이 후견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 혈족도 후견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제가 왜 짚어서 말씀드리냐면 이 법문을 한번 보시자고요. 피후견인, 한마디로 치매 걸린 어머니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한 자녀는 너는 절대 후견인이 될 수 없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게 실무적으로는, 그리고 이게 학술적으로는 좀 확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한마디로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하는 사람도 후견인이 될 수 없지만 피후견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사람도 후견인이 될 수 없어 라고 해석을 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나는 내 동생이 절대로 후견인이 되길 바라지 않아. 딴 사람은 몰라도 내 동생만큼 후견인이 안 돼야 돼. 왜냐면 후견인은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어머니 재산 다 써버릴 것 같아. 아, 근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우리 동생이 후견인이 될 것 같으네. 어머니도 모시고 살고. 자, 그러면 어머니 명의로 동생을 상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목이 뭔지 이유가 뭔지 이제 만들어야겠지만 그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형식적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서 다른 이해관계인이 후견인이 되는 걸 저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결격 사유가 전혀 없어서 후견인의 선임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법정 대리권 행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피후견인은 그냥 미성년자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린아이의 법률행위, 어린아이가 집을 사거나 어린아이가 무슨 계약을 하거나 할 때 누가 대신합니까? 부모님이 대신합니다. 자, 똑같습니다. 피후견인, 치매 걸리신 어머니 아버지 계시면 그 사람의 후견인이 곧 그 사람의 부모님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리고 뭐 재산을 갖고 있다면 재산도 관리를 해야 되고요. 뭐 몸에 문제가 생겨서 의료 행위에 동의가 필요하다면 그 동의권도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이 한 법률행위, 피성년 후견인이 막 누구랑 계약을 했어요, 부동산을 처분했어요, 뭐 대거 대출을 받았어요, 이런 법률행위를 한 걸 이 사람이 후견인이 취소시킬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이제 뭐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가령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 부동산을 팔아야겠다, 한마디로 굉장히 중요한 법률행위와 계약을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이건 법원의 허가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중요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감독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드니에 사는 A씨는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는데 한국에 있는 동생이 어머니 명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다는 소식을 다른 친척을 통해 들었어요. 이 경우 A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이건 뭐 저희가 실제로 하는 케이스들이고 뭐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이 유사한 경험이 있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성년 후견 사건은요, 소위 말해서 가사 비송 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비송은 뭐냐? 소송이 아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소송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원고, 피고 둘이 나와서 싸우는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으니까 법원에서 성년 후견인을 우리 어머니의 복리를 위해서 지정해 주십시오라는 법원을 상대로 한 신청에 가까운데, 저희가 실제로 하다 보면 성년 후견 사건 자체가 거의 소송의 성격을 띱니다. 한마디로 막 다 치고받고 싸워요. 그 과정 안에서. 그 이유가 통계적으로도 성년 후견 개시의 가장 주된 이유가 치매입니다. 사건 본인의 치매이고요. 그리고 성년 후견을 제기하는 이유가 예비 상속인들이 재산 분쟁 때문에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A씨가 그럼 성년 후견 개시를 왜 해야 될까요? 답은 너무 뻔합니다. 성년 후견이 개시되기 전에 발생한 어머니의 법률행위, 뭐 아니면 동생의 이런 어떤 재산 침탈의 행위들은 사실 사후적으로 고정하기가, 픽스하기가 어려워요. 한마디로 성년 후견이 개시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성년 후견인이 뭐 충분히 재산도 관리하고 할 수 있지만 그 전에 발생한 이런 사유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고쳐지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와서 이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물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앞으로 남은 재산이 있다. 모두 다 동생이 소진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 남은 중요한 재산들이 있다. 그럼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성년 후견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어떤 경로로든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든 누구든 내가 그분의 이제 예비적인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데 그분이 치매에 걸리셨다라는 소식을 들으시면 일단 이 후견에 대한 생각을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누가 후견인이 될 것이냐? 만약에 A씨가 직접 후견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나 시드니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 계신 어머니의 후견인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법률적으로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후견인은 이런 사람이어야만 해 라는 자격을 정하지 않고 우리나라 법은 결격 사유만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A씨가 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충분히 후견인이 될 자격이 있어요. 근데 후견인을 지정할 때 법원은 이런 판단을 합니다. 피후견인, 한마디로 치매걸린 어머니, 아버지의 의사, 마음, 건강 상태, 생활관계, 재산 상황 이것도 고려를 하고요. 청년 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 그리고 피후견인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후견인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나 뭐 법률적으로나 해외에 있는 A도 후견인이 될 수 있고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만 실무상 이게 너무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항상 어머니 옆에서 뭔가 이제 케어해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무상 쉽지는 않다. 근데 이론상 가능은 하다. 근데 A 씨는 그래요. 뭐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후견인이 되길 바래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생이랑 너무 많이 싸워. 어머니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싸우고 누가 후견인이 될지에 대해서 싸우고 다툼이 너무 심합니다. 대부분의 케이스가 그렇게 다툼이 심해요. 자, 그러면 법원은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후견인으로 지정을 할까요? 자, 법원은 이 경우에 이것도 실무적인 겁니다. 직권으로 제3자 전문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주로는 이제 변호사들이 맡게 되는데 법원이 보니까 형제들끼리 너무 많이 싸워 둘 다 안 되겠다. 그럼 제3자인 객관적 제3자인 전문 후견인이 피성년 후견인의 후견을 맡도록 하자라는 결정을 하십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 성년후견 개시심판 청구를 누군가 하잖아요. 그럼 법원에서는 그 예비 추정 상속인들 모두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A가 내지는 B가 친족 중에 후견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나머지 상속인들 모두의 동의를 받아오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근데 동의를 받지 못하면 직접 그 사람을 불러서 또는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조회서 같은 걸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조회서에 회신을 받아보니까 뭐 우리 언니는 어떻고요, 오빠는 어떻고요, 막 너무 싸워. 근데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제3자 전문 후견인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신상관리. 그러니까 부모님의 어떤 그 몸과 관련된 신상에 관련된 부분은 친척 중 누구, 근데 재산에 대해서 다툼이 심하니 재산에 대해서는 전문 후견인 이렇게 분리해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후견인은 무슨 일을 할까요? 구체적으로 뭐 대표적으로 재산 관리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면 후견 개시가 결정이 되고 2개월 이내에 피후견인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어떻게 재산 목록을 확인할까? 아까 그 홍경 변호사님이 핵심으로 짚어주신 원스톱 상속 서비스,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만. 자, 그래서 재산 목록을 정리해서 보내고 또 후견인은 또 수시로 뭐 부동산도 관리해야 되고요. 예금 통장의 지출입도 관리를 해야 되고 만약에 피후견인이 어머니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야 된다면 후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소송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성년후견 파트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모님께서는 또는 본인이 치매를 앓고 계시다면 먼저 가족들과 상의를 해서 성년후견인 선임하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나중에 불필요한 갈등을 막고 상속재산을 일방이 침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치매에 걸렸다, 성년후견인 요것만 떠올리셔도 충분히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자, 이제 다음은 유언 대용 신탁인데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들어보셨습니까? 예. 아마 호주에서는 이 트러스트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이 되고 있고 뭐 워낙 발달한 제도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사실 이 트러스트 신탁에 대한 이해나 제도나 상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한 10년 전쯤부터 이제 유언 대용 신탁이 어떤 대안으로서 떠오르고 있는데 왜 유언 대용 신탁이 대안으로 떠오르냐면 아까 앞서 이제 홍경 변호사님 유언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나라는 5가지 유언의 방식밖에는 규정해 놓지 않고 있고 그 요건과 형식이 매우 엄격합니다. 그래서 유언은 했는데 뭐 대충 법에 따라 유언은 했는데 유언이 효력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마디로 그 피상속인 돌아가실 분의 의사를 반영한 유언이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자면 자필 증서 아까 손으로 쓰는 것도 유언의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가 다 쓰셨어요. 근데 이름도 쓰고 서명도 하고 명쾌하게 누구한테 뭐 얼마 주기 다 쓰셨는데 자기 집 주소를 안 적어놨어. 유언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거 글 보면 어머니인 걸 너무나 특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원은 이건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어. 왜냐하면 형식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
변호사 앞에서 하는 공정증서, 그 공증유언 하는 거 있거든요. 변호사가 직접 가가지고. 근데 그것도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증인 2명을 데려와야 되는데 증인 2명을 깜빡한 거야. 또는 유언 다 받고 변호사가 유언자가 이제 서명을 해야 돼서 서명을 또 깜빡한 거야. 뭐 이런 경우. 그리고 또 마지막에 구수증서. 그러니까 구두로 할 수 있는 예외적 대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경우 중에는 이제 침상에 누워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변호사가 가가지고 뭐 아버지 이대로 이렇게 유언하시는 거 맞지요? 이건 맞아요? 예, 구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유언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언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유언 대용 신탁이 그 대안으로서 떠오르고 있는데, 뭐 유언 대용 신탁의 법적 근거는 뭐 간략히 살펴보시면 돼요. 이게 신탁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구조가 뭐냐? 위탁자, 한마디로 그 재산을 보관시킬 사람, 그 재산을 맡길 사람을 우리는 위탁자라고 하고요. 그 재산을 맡아서 보관하는 사람, 수탁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받을 사람, 수익자라고 얘기를 해요. 뭐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위탁자는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 부모님, 수탁자는 보통 금융기관입니다. 은행들이 될 거고요. 수익자로는 뭐 대체로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 본인,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 또는 뭐 다른 기타 상속인들로 수익자를 지정하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설계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구조를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에 대한 뭐 굉장히 다양한 베리에이션도 가능해요. 계약을 통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 명심하셔야 될 게, 유언 대용 신탁을 체결할 때 반드시 위탁자, 만약에 부모님이시라면 부모님의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치매면 안 돼요. 저희가 하나은행을 대리해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은행과 파트너십이 돼 있어서. 근데 하나은행을 상대로 다른 상속인들이 막 소송을 걸어옵니다. 주된 이유가 뭐냐? 저거 유언 대용 신탁 걸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치매였잖아. 맨정신 아니었는데 어떻게 계약이 성립이 되겠어? 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제 저희는 방어 논리가 너무 명쾌합니다. 금융기관에서도 그걸 다 예상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진단서를 받아 놓습니다. 한마디로 유언 대용 신탁할 때 그 위탁자가 정신적으로 멀쩡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받아놓기 때문에 그게 문제는 안 되지만, 뭐 아무튼 정신 상태가 건강할 때 유언 대용 신탁 권유를 하던 본인이 가입하시던 하셔야 된다. 그리고 뭐 참고사항 말씀드리면, 24년도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사망보험 청구권도 유언 대용 신탁의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유언 대용 신탁의 장점 뭐 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유언이라는 복잡하고 엄격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살아생전에 돌아가실 분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상속 설계가 가능하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실 때 이렇게 유언 대용 신탁을 지정하고 돌아가시면 향후에 법정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사실 해결하기가 쉬워요. 예,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히 뭐 알아서 사이좋게 가져가겠지라는 어떤 희망찬 마음으로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에는 분쟁이 매우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홍경 변호사님 쭉 말씀하셨잖아요. 그 복잡한 절차를 누군가 또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유언 대용 신탁 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적 방법으로 괜찮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가상의 시나리오를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교민, 여기 계신 분들이 상속인, 한마디로 이제 뭐 서울에 계신 부모님의 재산을 받으실 분들인 경우에 부모님은 서울에 계시고 위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녀는 시드니에 한 명, 서울에 한 명 거주하고 있어요. 자, 재산은 서울에 아파트 하나, 예금 조금, 뭐 주식 조금 있습니다. 이때 신탁 설계는 부모님이 자기가 갖고 있는 아파트, 예금, 주식을 신탁 회사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생전에 부동산으로 발생하는 뭐 임대 수익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월세 같은 거, 그거는 내가 다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그 재산들은 시드니에 있는 자녀, 서울에 있는 자녀 다 공평하게 분배하도록 신탁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부동산인데, 부동산은 웬만하면 처분을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 아이들이. 근데 만약에 처분을 한다면 그 사유는 상속세 낼 돈이 없으면 그때만 처분하도록 해주세요라고 계약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두 번째 경우, 교민이 피상속인 경우, 한마디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 경우를 예상하는 건데요. 부모님께서 시드니에 계시고 자녀도 시드니에 있어요. 근데 부모님께서 갖고 계신 재산 중에 시드니에만 재산이 있는 게 아니라 서울에 상가 건물이 하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아까 홍경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국제사법적으로 해당 부동산 소재지가 그 해당 부동산이 있는 법에 어떤 규율을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한국에 있는 재산은 한국에서 유언대용 신탁을 하고, 호주에 있는 재산은 뭐 호주는 유언법 자체가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호주의 유언 또는 호주에 있는 트러스트를 활용하는 방법,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뭐 지난번 홍경 변호사님 시간보다 조금 쉽게 가는 시간이긴 한데 제가 성료 소견제도와 유언대용 신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저는 변호사잖아요. 변호사는 누군가 분쟁이 있어야지 먹고 사는 게 직업입니다. 근데 저희 사무실의 그 어떤 소신이나 철학은 분쟁은 사실 발생하고 나서 해결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과 노력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분쟁은 해결보다 예방이 낫다. 그게 저희의 어떤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성년견제도, 유언대용 신탁제도를 일단 알아두시고 미리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하셨다면 거기에 대한 답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만약에 이제 정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분쟁이 생긴다면 이제 아까 홍경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분쟁 예방을 위한 상속 분쟁 예방을 위한 성년후견과 유언대용 신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